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사고 첫날 아침 제 발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말고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모포 한 장 둘러쓰고 진도 팽목항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하염없이 밤바다만 바라보는 엄마들의 뒷모습을 찍은 외신 사진 한 장을 저는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선실에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다가 끝내 배와 함께 침몰해간 학생들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전원 구조, 중복계산, 범정부 대책본부, 재난지역 선포, 사고 해역에 안 맞는 구조 방법, 잠수부 600명 투입, 최첨단 광양함, 기념사진, 불법 시위 엄단, 실종자 가족 중에 종북이 있다, 단계별 책임, 미개한 국민, 애비의 불찰, 사죄, 누가 됐든 그 입 다무십시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이강윤의 오늘 화요일 순서는 우선 진도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현장 소식 챙기겠습니다. 당분간 특보 체제로 갈 때 경제 쟁점 코너는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편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고 선박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지배 구조, 유병헌 씨 소유 일가 문제점 따져보겠습니다. 논쟁 코너 역시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으로 뉴스 종합 형식으로 다루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 코너별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전달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뭐했냔 말이야. 여기서 대안도 모르고 누굴 믿고 사냔 말이야. 이 나라에서 누가 저한테 사과하세요. 전정대사 같으면 책임이 되지 말고 아이를 살자. 내가 내 새끼 숨기고 무슨 나 그런 세상을 사냐고.
진도의 김효진 PD. 네, 김효진입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각까지 실종자 수색 그리고 구조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고 1회째, 일주일째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구조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 수만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 108명이고요. 실종자는 19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실종자는 지금 최종 승선자가 아직도 명확히 확정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 부분도 있고 일반 승객과 탑승된 자동차 사이에 너무 숫자 차이가 커서 네, 이 부분은 조금 가변적이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외국인 시신이 발견됐는데 정부가 최종 확인한 탑승자 명단에 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는 거를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금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데 아직도 사람 명단, 숫자 헤아리는 것, 신원 정리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아직도 못 맞추고 있고 또 번복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색 관련 상황 조금 더 짚어보죠. 지금 구조팀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가 식당칸 아닙니까? 네. 진입에는 성공했나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구조팀이 이곳에 진입을 완전히 했다는 얘기, 아직 시도 중이라는 얘기가 동시에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도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식당 칸에 진입을 했거나 시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번 구조 및 수색 작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시점이요. 아침 식사 시간대여서 이곳에 아주 많은 승객이 머물고 있었을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이 부검을 원하는 가족들의 신청을 받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이 오늘 팽목항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원하는 가족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가족이 원할 경우에 해당 시신은 현재 이송이 돼 있는 병원에서 부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원하는 의사나 부검의를 입회시킬 수 있도록 조치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사에서는 네. 죽은 사람 몸에 부검, 칼을 대는 것, 또 한 번 죽인 것이다. 그래서 탐탁치 않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했는데 네. 실종자 가족 대표단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기까지 된 그런 이유, 사정은 뭡니까? 네, 사인을 파악하면 사망자들이 사망할 당시의 상황,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사망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이틀 전쯤이고 호흡기 등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것도 같은 시점이다. 이런 결과가 만약에 나오면 이 사망자가 사고 발생 닷새째까지도 에어포켓 같은 곳에서 살아서 버티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선장과 기관사들의 방치 행위, 사실상의 살인 행위에다가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겹쳐서 살 수 있는 목숨을 결국 잃고 말았다는 게 사실상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가족들 스스로 나서서 사망자들의 한풀이를 해주겠다, 이런 안타깝고도 절실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가 완전 침몰 후 몇 시간 동안 더 생존하고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알아보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픈 얘기지만 그 가족들로서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만약에 부검이 실시가 되고 현재로 봐서는 실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여러 정황들이 새로 드러난다면 그 사망에 대한 책임 소재 가리는데도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네,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이 현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서 그것이 국가든 민간 기관이든 개인이든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 부검 신청이 잇따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목소리가 이곳에는 좀 더 큰 것 같고요. 네. 정부도 이런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결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기 전부터 이미 사망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시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다, 물에 부은 흔적이 아직 짙지가 않다, 이런 주장이 적잖이 나오고 있었고 외신에도 보도가 됐었죠. 네. 정부와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고통을 개인이 혼자 힘으로 극복하고요. 그 수습까지 스스로 해야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게 극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제기되기 전에 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제안하고 추진하지 않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구조 작업과 관련된 정부 발표, 특히 네. 구조 인력의 규모에 대한 발표 관행도 네. 사람들 못 믿겠다. 그렇게 숫자만 네. 많고 실제 투입되는 건 얼마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을 키워왔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책본부 취재하면서 계속 궁금했습니다.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인 755명의 잠수사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인데, 여러분이 접하신 바로 이 뉴스, 이건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즉각 보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이상한 숫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선체로 연결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67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걸 10개 수준으로 늘려보겠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잠수 요원은 2명이 한 조로 1개의 가이드라인을 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모두 10개라고 치면 동시다발적으로 잠수를 하더라도 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잠수는 보통 교대로 이루어지죠. 예. 네. 교대 잠수조까지 포함해서 대기하고 있는 가용 잠수사들을 전부 합한 숫자가 한 700, 예, 여보세요? 755명 네. 정도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가지런히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네, 그렇게 따지면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속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사의 수만을 전체 잠수사의 수라고 따지는 게 너무 좀 치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대책본부 쪽의 설명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부의 홍보 관행상의 커다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규모 중심의 홍보, 전시 행정으로 모자라서 전시 홍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재성이라는 거를 완전히 배제한 방식의 이런 홍보는 핵심 피해 당사자들, 특히 이번 사건 실종자 가족들의 상처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TV 화면만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또 외국 어느 나라의 장비를 포함한 다수의 첨단 장비가 투입된다, 이런 홍보도 비슷합니다. 어제 제가 무인 로봇 ROV에 관한 얘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의 경우에는 해군 실무 관계자들은 그 효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싶은 정부의 욕심이 이런 허황된 보도 관행을 만들고요. 결국 이에 따른 혼란과 상처는 피해 당사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또 그러면서 시민과 정부 사이의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 이런 걸 고착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취재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인 로봇, 무인 탐사정 넣으면 마치 뭐가 크게 있을 것처럼,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 신라 같던 가족들에게 뭔가 한 가지 희망을 줬는데 아예 뭐 전혀 무용지물이었다면서요. 네, 그냥 모니터 보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김효진 PD 수고했습니다. 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 라디오에서 진도로 급파한 김효진 PD와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쟁점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그 실소유주로 확인된 유병언 씨 일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길경식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로 확인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한 10여 년 전에 여러 차례 뉴스의 주인공, 화제의 인물이었었죠. 네. 오대양 사건, 신흥종교인 오대양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서 수사를 받았고 사기 혐의로 4년간 실형을 살다 나오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국세청에서 유병언 씨 일가 부자들의 탈세 혐의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예, 일단 금융당국에서 다방면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에서는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 해운이 이 해외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었는지, 특히 이제 거점이 홍콩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콩이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탈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그 해외 불법 외환 거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현재 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하고 부동산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6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 전 회장 일가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들까지 합치면 현재 일단 그 조사가 된 것만 2,400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그 재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실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그 관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모았는지 뭐 그런 건 네.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97년도에 부도가 난 이후에 네. 몇 년 되지 않아서 다시 거의 모든 사업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이게 개인이 어떤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네.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조사를 하면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 해운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이렇게 짜놓고 있다 그러는데 예. 어떤 식입니까? 현재 지금 한 10여 개의 계열사가 상호 출자 혹은 뭐 순환 출자 형식으로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계열사들이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는 하는데, 계열사를 만들고 뭐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 투자를 거의 받지 않고 자기들 계열사들끼리 상호 출자를 보통 많이 했고요. 경영진 같은 경우도 뭐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거나 하는 것 방식이 아니라 그냥 관계사 임원들이 계속 겸임을 하는 방식으로 임명을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결석을 계속 단단히 좀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계열사들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 회사의 사정을 밖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불법이나 편법 행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시나 통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네. 일단 주요 계열사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세월호의 그 소유 회사였던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주주가 천해지라고 하는 그 선박 제조업체이고 3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김한직 청해진 해운 대표가 한 11% 정도, 아이원 아이홀딩스가 7.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현재 지금 이 최대 주주로 나타난 이 천해지는 아이원 아이홀딩스가 또 최대 주주로 천해지의 42.8%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야기는 순환 출자 같은 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원 아이홀딩스라는 회사가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뭐 천해지 아니면 그 외에 뭐 다판다라든지 문진미디어, 온지구, 아해, 해모, 트라이곤 크리아 등 이 다양한 계열사들의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고, 이 계열사들이 또
서로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순환출자 형태로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지주 회사 격으로 이 I1 아이홀딩스가 세워져 있는데 이 회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주요 주주가 유혁기, 유대균, 김혜경 씨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고 이 김혜경 씨는 이제 그 유병헌 전 회장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I1 아이홀딩스를 설립할 당시에 두 아이들이 이제 3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이제 17억 원씩 출자를 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때부터 유 전 회장이 세웠던 세모그룹의 회사들을 이제 조금씩 그 매입을 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97년도에 부도가 났던 세모해운이 현재 이 청해진 해운과 천해진이라는 두 개의 회사로 이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이 회사를 I1 아이홀딩스가 다 이제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두 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경영 승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건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려도 네. 뭐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아주 네.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아주 복잡한 여러 사슬 구조처럼 순환 출자를 통해서 유병헌 씨가 자기 두 아들에게 넘겨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 지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죠. 예. 그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났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부도 이후에 몇 천억 대의 자산으로 다시 부활 재기한 것도 참 납득이 안 가고 뭐 사업 수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종교 단체에서 뭐 흘러 들어온 돈으로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 부도가 났던 세모 그룹 어떤 회사였나요? 일단 이 세모 주식회사 세모는 1979년도에 설립이 됐고 아마 대부분들 이제 세모 스쿠알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쿠알렌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이 주였고 그 다음에는 한강 유람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제조, 조선, 건설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9개 그 계열사까지 거느렸었고 한때는 이제 준재벌급으로까지 부상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유 전 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와 이제 친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5공화국 때 뭐 세모 왕국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좀 실세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1986년도에 이제 그 큰 업체들이 한강 유람선 운영권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들어갔었는데 그 모든 업체들을 제치고 이 세모해운이 그 운영권을 따내면서 좀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 1995년도에는 이 세모해운을 이제 별도 회사로 아예 설립을 하면서 그 남해안과 서해안의 20여 개의 항로에 이 2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이제 연안 여객 업체로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대양 사건의 어떤 후유증, 또 50 유착설, 또 이 유 전 회장이 사기 혐의로 4년 동안 그 구속 수감이 됐었고요. 네. 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97년도에 부도를 맞이했는데 이게 2년 정도 후에 이제 청해진 해운이 그 설립이 되면서 세모에 있던 회사들을 하나하나씩 매입을 해서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천억 원대 이상 자산을 가진 회사 일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해진 해운 현재 뭐 3개 노선에 뭐 인천 제주 이런 식으로 여수 검은도 이런 식으로 3개 노선에 4개 선박을 취항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영업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이 자산 규모로는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는 영업 실적이 안 좋아서 아마 그 금융당국에서는 더 그런 것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회사 돈을 혹시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말이죠. 일단 그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에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를 이제 매입을 하면서 선박비 등 매출 원가가 70억 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이 7억 8,500만 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운업 이 업황 자체가 불황인데다가 이 세월호를 구입한 이후에 부채도 좀 급증을 해서 재무구조도 부실해지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본은 한 65억 원 정도인데 부채가 266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부채 비율이 4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2년도에 매입한 이 세월호가 1994년도에 건조가 된 이후에 2012년도 9월까지 일본에서 18년 정도 운항이 됐었고요. 네. 매입한 이후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객실 증설 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예. 이 배를 일본에서 18년 운항하다가 우리가 이제 들여온 건데 당시 예. 도입 가격은 혹시 뭐 기억? 그 정확한 가격은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네. 지금 그 매입을 했을 때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이 126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실제로 매입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가격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 네. 거의 이제 그 폐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냥 고철 가격에 샀을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네. 정도로 그런 아마 기사가 저렴한 일부 가격에 있었죠. 그런데 예, 매입 매입을- 장부 가격은 126억이라면은 여기서도 예. 상당히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이렇게 개보수를 한 이후에 폐선이나 가까운 선박을 10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유형 자산으로 이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 말에는 장부가액이 126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게 1년 후 2013년도에는 40억 원 이상 늘어서 168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청해진 해운은 이 장부가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원 가량의 담보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해진 해운 실제적으로 거의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배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대출을 통해서. 네. 이렇게 볼 때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 출자를 통해서 복잡하고 상당히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유 전 회장 일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과도하게 많은 계열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열사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들보다는 내부 관계자들로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견제 혹은 그 통제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고 임의대로 변칙 운영을 좀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산을 빼돌린다든지 해외 사업 등 특히 이제 이 유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유럽 등의 별도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자산을 계속 불려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 돈들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부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 요소에 뉴욕이나 예. LA 이런데 초호화 저택, 뭐 예. 맨하탄 그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맨하탄 네. 거기에도 한 200만 불짜리 아파트가 있고 뭐 이렇더군요. 예, 그 특히 이런 돈이 다 부동산 어디서 쪽으로 났는지를 보다가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이런 그 전에는 상호 출자 문제라든가 순환 출자 문제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재벌 대기업, 그러니까 큰 기업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소기업들까지 이게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경영 정보를 숨기고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어쨌든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런 대형 인재가 언제 또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역시 또 네. 이번에도 또 새삼 강조가 됩니다. 그 여객선 침몰 이 대재앙 관련해서 경제적 측면, 경제 분야, 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이템 그럼 좀 자주 준비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저희 청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도 해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초속 5m 안팎으로 불고 있고 파도는 0.5m로 낮게 일고 있습니다. 기온은 13.9도, 수온은 11.8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진도 해역이 고기압 중심에 들기 때문에 바람이 약하고 파도도 잔잔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다시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 24도, 광주와 대구 2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저희가 미처 브릿지를 지금 너무 바쁘기도 해서요. 브릿지 시그널을 못 바꿨는데 세월호 침몰 사태가 최종 수습될 때까지는 논쟁으로 본 뉴스는 아니고 여객선 침몰에 관한 소식 종합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브릿지 시그널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통령이 아주 공무원들 강하게 질타하고 퇴출 경고했죠. 네. 그러면 오늘이 지금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데 청와대에 무슨 뭐 위기관리센터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잘 작동해 왔나요? 그렇게 보긴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 뒤늦게 엄단과 처벌을 강조하고 위기관리 시스템 재구성에 대한 주문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책보다는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저는 지난 4월 7일 회의 때 정부의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번 사태를 키웠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네. 사실 청와대는 모든 정부의 업무를 조율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청와대는 사고 초기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해경, 해수부 이런 관계 부처들 간의 혼선 문제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고요. 또 직접 조정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컨트롤 타워라도 세워줘야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한 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모든 일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을 때는 청와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일의 경우 사실상 뒤로 물러나 질책만 하는 것은 청와대가 일처리에 자신이 없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행태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일처리에 자신이 없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행태. 네. 자, 공무원들 책임 회피, 그리고 복지 부동, 그다음에 차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경거망동 사례 좀 정리 좀 해보시죠. 예,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집계 수치를 여러 번 정정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3구가 발견됐는데요. 그중에 한 구가 476명으로 확정한 세월호 승선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중국인 남성인 리샹 모모 씨는 탑승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네. 이것도 또다시 숫자가 한 번 더 틀려지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다들 아시다시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의존용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먹었고요. 뭐 오늘 네. 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뭐 거기에 라면을 넣어서 뭐 먹은 건 아니죠. 계란을 넣어서 먹은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 먹었는데 좀 너무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얘기를 했더군요. 네, 실종자 가족들은 바닥에 다들 지쳐서 앉아 있는데 그 의존용 의자에 앉아서 먹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외에도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은 이분도 좀 이것도 말실수라 보기도 힘든 기념사진을 찍자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파면이 아니라 해임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해임을 당하게 되면은 연금에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파면은 이제 연금에서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죠. 그런데 이분은 파면이 아닌 해임을 당해서 또다시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김수현 서해해경청장도 19일에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하고 면담을 하던 중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내 윗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말고 내 윗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게 합니다. 서해 해경 청장의 얘기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좀 출국 금지시키고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진전된 상황 좀 묶어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생존한 선박 운항 승무원들을 전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박직 선원 15명 가운데서 선장 등 3명은 구속이 됐고요. 4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리고 2명은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천지검에도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는데요. 이 특별수사팀도 21일 어제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사장, 최대 주주인 유모 씨 등에 대해서 사건 관련자들의 신원을 파악해서 그중 30여 명에게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가 그 진도 관제구역에 진입할 때 항행신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드러났는데요. 모든 선박은 공용 채널 그리고 해당 지역의 관제센터 채널을 동시에 열어놔야 하는데 합동수사본부는 그 세월호가 전 세계 공용통신인 16번 그리고 진도 관제센터의 번호인 67번, 제주 관제센터의 번호인 12번 중에서 제주 관제센터인 12번만을 켜놓고 출발할 때부터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해를 자주 운항하는 한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번 채널은 선박 운항의 기본이자 의무인데 이걸 왜 안 지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6번 채널은 다 공용이기 때문에 네.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고 말을 하면 관제센터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모든 선박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래서 네.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16번이 아닌 12번 채널, 그러니까 제주하고만 직통으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진도와 제주 사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또 진도 해협이 섬이 많고 이번에 수없이 많이 얘기되는 얘기지만 맹골수로 또는 맹골수도라고도 하는데 이곳이 조류가 빠르고 그래서 상당히 노련한 1급 항해사, 1등 항해사들만이 조타를 하고 가야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요.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16번 채널의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뭔가 공개적으로 말이 오갔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교신이 있을 수 있어서 제주와 12번 채널로만 직통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러저러한 혐의로 출국 금지 당한 사람들은 모두 한 74명에 이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방대한 인원인데 수사가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합수부 이번 검찰과 경찰의 합동인데 안 그래도 검찰이 중요한 사건에서 명예를 많이 실추당하곤 했습니다만 국민적 관심 분위기에서 휩쓸리지도 말고 정확히 있는 것은 가리되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곳, 절망했던 곳 이것을 마지막 검찰 수사에서라도 밝혀서 그나마 상처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좀 위무받을 그럴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볼까요? 오늘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어떤 청취자께서도 올려주신 바이기도 하고 저도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오늘 오전 한 11시쯤에 해경이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세월호를 떠나는 이른바 선상 탈출을 해경이 방조했다 이런 요지로 연합뉴스가 기사를 올렸었는데 그게 조금 지나서 그 기사가 삭제됐어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역시 해당 사의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그랬는데 물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는 팩트 확인이 잘못됐거나 그러면은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된 일이던가요, 이것은? 네, 일단 기사 내용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경이 방조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연합뉴스의 인천지국 그 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인천지국 소속의 한 기자는 자세한 내용은 내부 사정이라서 말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약간 정확한 판단이 안 됐던 것 같다.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제가 재차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물었더니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킹 사이에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네. 너무 의혹을 냈던 것 같고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사가 속보의 형태로 먼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방조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단순한 용어 또는 단어 사용상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뭐 해경 측에서 항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의 묵인이나 방조하에 선장과 선원을 먼저 탈출시켰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적용 죄목 네. 그리고 이 사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항의가 있을 수는 있겠고 사실 기사를 작성했다가 한번 내리는 것은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속사정을 다 일일이 시시콜콜이 밝히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지금 저 안 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게시판에 보니까 담덕이란 대화명을 쓰시는 분께서 방금 어젯밤 JTBC 9시 뉴스를 언급하시면서 세월호에서 일했던 전 항해사가 손석희 앵커와 나누었던 부분, 뭐 그것을 다시 언급해 주셨네요. 네, 물론 많이들 보셨을 거고 저희 제작진도 봤습니다. 그곳에서 오간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많았고 그것을 다 여기서 옮겨드리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서 채널 얘기를 들었던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 하나 볼까요? 가슴이 참 미어지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수학여행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형편이 어려운 집도 많아서 학생 10명 중에 1명꼴로는 수학여행 여비도 겨우 마련해서 떠났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했다는 얘기죠. 네. 38명, 전체 학생의 약 10%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른바 형편곤란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38명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여행 경비 마련도 빠듯해서요. 차득 경비 산출 대상자로 분류가 됐는데요. 단원고가 만든 제주도 수학여행 사전 계획이라는 문건을 보면 이 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38명 가운데서 운동부 학생과 여행 포기자 등 9명을 뺀 325명이 교사 14명하고 함께 인천항에서 세월호를 탔습니다. 네. 수학여행 경비로 1인당 33만 550원을 내게 돼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8명 중에 20명은 19만 990원, 그리고 18명은 13만 550원을 내고 나머지 경비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내줘서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런 것입니다. 실종 학생의 어머니가 일했던 안산시 단원구의 고잔동의 한 음식점 주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일생에 한 번뿐인 아들 녀석의 고등학교 수학여행은 꼭 보내주겠다며 아주머니가 허드렛 일을 더 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몽준의 사과. 첫 번째, 2011년 반말. 정몽준 의원은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는 3월에 핵안보 정상회의 일정을 잡은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야, 그게? 국내 정치와 저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무슨 궤변이야, 그건 또. 여당인 정 의원은 장관을 계속 몰아붙였고 급기야 장관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외교부에 계신 지 오래됐는데 네네. 초등학생이라도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짓 아니겠어. 오후에 세 차례나 사과하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정몽준의 반말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는데 2006년 국회 상임위 회의 때 우리 위원분들은 별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그냥 외교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지금 반영돼서 이게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아니야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딴소리해? 아닙니다. 저 위원장님께서 외교부 너한테 물어봤냐 내가 지금?
정몽준의 사과. 두 번째. 2008년 성희롱. 정 후보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그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어깨를 툭 치려다가 얼굴에 닿은 것일 뿐 어떻게 자신의 아내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을 했겠느냐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성희롱당했다고 부정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 오셨어요? 골라. 정 후보는 결국 해당 언론사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본인은 아니었으나 김 기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김 기자도 저희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는 MBC 여기자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비록 본의는 아니었지만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준의 사과. 세 번째. 그건 어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그게 상식에 맞는 얘기야, 그게? 아버지, 그냥 애국심 차원에서 쓴 말이었는데. 초등학생이라도 이건 상식에 안 맞는 짓 아니겠어. 아버지, 기왕 이렇게 된 거 서울시장 후보 그만두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2조 원어치 주식은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그 무슨 궤변이야, 그건 또.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계신 2조 원짜리 주식, 그거 그냥 날려도 돼요? 골라.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의원들 정말 왜들 이러는 거죠? 어제 정몽준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권은희 의원이 또 실종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 정말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무게감이 큰 조직인데요. 이 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 국민들 상처를 2번, 3번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출신 초선 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비하한 발언을 게시했다가 이제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몰매를 맞았습니다. 이 어설프게 SNS를 활용하려다가 지금 새누리당의 정치인들, 김문수 경기지사, 또 이재호 의원, 한기호 최고위원, 또 정몽준 의원의 아들, 이 발언 등에 이어서 오늘 권은희 의원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차례나 SNS 사용과 관련해서 또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요. 오늘도 또 보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 정말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 어떤 건지 정말 진짜 좀 차분하게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네네.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을 보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실망에 대해서 좀 엉뚱한 분석, 정서가 일치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네요. 그렇죠. 유가족이나 또 실종자 가족들 또 국민들 분노하고 실망하고 하는 게 결국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실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가.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이렇게 없느냐. 이런 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고 일주기 지나도
오늘도 또 승선자 숫자조차 또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 이런 게 한 번 더 확인될 만큼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안전행정부, 해수부, 해경,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 모두가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일주일 지나도록 사실 생존자 추가 구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 망연자실해하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실종자 가족들, 이 국민들이 정부에게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마치 이 특정 세력의 선동 때문이고 또 특정 세력의 선동에 이 국민들이 마치 부안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지금 새누리당 또 정부 여당의 이 핵심 인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 구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안해동이 북한 때문인가 혹은 뭐 일부 불순분자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적인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차 추가로 또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복지부동 아주 질타했죠. 공무원들 퇴출시키겠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에 사실은 보수 정권이더라도 이전 이명박 정부하고는 좀 다른 모습, 정말로 이렇게 경험도 있고 국정을 운영해본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조화된 그런 보수 정부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이 박 대통령이 장차관을 비롯해서 이 고위 공직자의 다수를 관료 출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연구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정무 감각, 이 사실 정무직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이 정무 감각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사들을 사실 대부분 다 기용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 이런 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로 이 정부 부처가 채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복지부동이 일반화된 거 아니냐, 일상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 스타일, 인사 스타일 이런 부분과 관련한 건데요. 지금 여의도 내에서는 친박계에는 남경필처럼 튀는 정치인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예전부터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만의 입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그런 가신그룹, 신복들 말고는 사실 좀 자기 중심,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전혀 옆에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결국은 이게 이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관료 사회도 중요하고 또 연구,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국민들의 일상 삶에 이 천착해서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까지 좀 포용해서 이게 좀 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관료들만 너무 중시하면서 이 말 잘 듣는 관료들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 결국은 이 복지부동을 질타를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큰 자락을 깔아놓은 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자신 아니냐. 이런 한판들이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선장을 비판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선장을 그렇게 맹비난할 자격 없다. 이런 울분을 토하는
분도 인터넷에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을 대려고는 했지만 결국 개혁에는 실패해 왔었습니다. 예.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 그리고 신분 보장, 그리고 어디를 가든 갑 대우를 받는 그 속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연장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늘 양 기자하고는 순서를 끝낼까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요번 사태 수습, 사실 지금 선체 인양 아직 구조나 탐색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 수습 이런 이야기하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만 개각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드러내놓고 이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지금 엄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실 6.4 지방선거 지금 각종 선거 관련 활동도 좀 모두 올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방선거 자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을 좀 만나보면요. 개파나 또 출신 지역, 그리고 중진이냐 초선이냐 이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개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그런 이제 따져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개각 이외에 다른 뾰족한 수가 또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만병통치약처럼 개각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짐작을 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청문회 트라우마입니다. 이 청문회를 통과시킬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된다. 청문회 때문에 또 더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 문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지방선거를 직전에 두고 5월 하순께 개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문에 청문회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만큼 개각을 한다는 걸로 해서 민심을 좀 돌리는 그 계기로 삼고 청문회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이런 정도의 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정부 인사할 때마다 탈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점점 우려했던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오늘 벌써 지금 사망자만 108명이고 구조자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구조 작업은 굉장히 속도가 더디고 한데. 예정대로 6.4 지방선거를 해야 하느냐. 이 사태가 지금 언제 수습될지 누구도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예정대로라면 약 50일 후면은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는데 그때 재보선 규모는 꽤 규모가 커질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10군데 이상 그래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정치권 일각에서 50일 간격으로 큰 선거 2번 치러서 국력 낭비, 시간 낭비하느니 두 선거를 합쳐가지고 7월 30일 날 함께 치르자 이런 얘기들이 물밑에선 오가는데 그건 어때요? 그냥 몇몇 사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가 6.4 지방선거 연기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제 지방선거를 연기를 하려면요 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야가 이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려면 이제 정책 이해관계가 맞아야 될 텐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연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연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의 시효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오히려 좀 정부 여당 쪽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 일꾼 뽑는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론 이런 것이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보면 결국은 이 재보궐선거는 사실은 이 정권 심판
심판론과 연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지방선거까지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앞으로 변동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추이를 네네.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저와 함께 주요 뉴스나 컬럼 같이 생각해보는 뉴스의 행과 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른 것은 오늘자 한겨레 사설인데요. 시스템은 없고 질타만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 먼저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승객구조 방기 행태를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질타했다.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무원들도 질책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전반적으로 질책과 처벌의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뭔가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정부의 재난구호 시스템과 위기관리 능력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초동대처는 미흡했고 부처들 간의 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난대응 매뉴얼들은 결정적 순간에 멈춰버렸다. 정부는 일사불란해야 할 때 허둥대고 일목요연해야 할 때 오락가락했다. 이 점에서 청와대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남 얘기하듯 선장 욕하고 공무원 질책하기에 바쁘다. 네.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 기강이 많이 해이됐고 문제 있는 공무원은 추상같이 엄단하겠다. 복지부동하면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신분 보장 안 해주겠다. 어제 그런 톤으로 아주 대통령이 얘기했죠. 경고했죠.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게 나사 풀려있던 것 다시 각심하도록 다그친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고요.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하는 게 참 안타깝고 답답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는 말인데 그러면 대통령 자신은 반성할 대목이 없는지 뒤돌아볼 사항은 없는지 그동안 소통은 잘 해왔는지 자기가 행정수반이 되고 난 뒤에 그 공무원들이 데리고 같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무능하고 복지부동에 빠졌는지 이런 것도 깊이 성찰한 뒤에 솔선수범의 자세로 나무람을 당하는 사람도 혼찌검 나면서 머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깊이 가슴에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한 얘기인가요? 무슨 왕조 시대의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반성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뒤에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일주일째 보고 있죠? 이 시스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선 했어야 할 일은 밑에 공무원들 비판과 질책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왜 안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그 시스템을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기강, 자세 이런 거 혼내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강성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도 실종자 가족들이 계시는 진도 실내체육관 갔던 날 모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우리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64, 5%대였던 지지율이 무려 70%를 넘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꼭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출처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딴 강성 발언이 자신의 지지율 관리하는 데는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국민적 참사 이것을 수습하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선장이나 승무원을 욕하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치를 떨면서 그들의 행태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 사고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천안함 사건 같습니다. 사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 선장과 승무원들이 학생을 죽였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나사빠진 정신 넋 빠진 공무원들. 해양 수산 행정의 허점들을 너무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학생을 죽게 한 게 아닌가. 결국은 우리도 넓은 의미의 공범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고라는 말보다는 자꾸 사건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살인행위 운운하는 것은 상황 정리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처벌 이러면서 현장 구석구석에 깨알 같은 문제들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샤워실 만들어줘라, 전광판 어떻게 해라. 대통령이 가서야 그게 해결된다는 것도 참 우습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다 대통령에게 미루고 대통령 입만 쳐다봅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이게 1인당 GDP 26,000불 선진국 문 앞에 있다는 OECD 클럽 회원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제발 대통령의 강성 발언, 다잡기, 혼내기도 좋지만 그 앞서서 누가 무슨 반성을 먼저 해야 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고쳐야 제대로 돌아가는지 컨트롤 타워 지정돼 있습니다. 왜 안 돌아가는지 그것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팽목항에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먹구구식 상황관리는 계속되고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그간 DNA 검사로 신원 확인이 돼야 사망자 인계가 가능했으나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계 조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신원을 잘못 확인해 시신이 안산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사고가 일어난 뒤 DNA 대조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꼬박 하루를 대기하게 된 유족들이 항의하자 DNA 확인 후 장례로 완화한 것이다. 그제 오후에는 안전행정부 국장이 팽목항 상황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파문이 커지자 사표가 수리됐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와 실종자 모욕 비하글이 가족들의 상처를 덧내고 있다. 지금 팽목항에는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수백만, 수천만 국민의 염원이 모여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사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배려의 손길을 내밀 때다. 네,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 행간 첫 번째 때 말씀드리는 과정에 세월호 사고라기보다는 참사,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 좀 꼬였습니다. 천안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정정합니다. 아무래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가끔은 쉽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고른 이유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비슷한 글들 어느 매체건 다 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를 골랐던 것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그룹에서는 그나마 조금 건강한, 저는 인간적인, 반성적인, 성찰적인
그런 태도를 일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저 나름의 평가를 얹어서 골랐던 것이고요. 이 위중한 국면에도, 그리고 거의 지금 실종자 가족들 애가 타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이고요. 다들 근신하고 숙연해지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일배 또는 이런 극우 보수 성향 또는 정신 빠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주관적인 것이니까 차마 그 표현은 안 한 걸로 하지요. 각종 사이트에 오르내리는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정치적 식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있는 생각은 매우 다른, 그러나 아주 넓게 잡았을 때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터무니없는 폐륜적인, 공동체 파괴적인, 그리고 이번 참사의 가족들, 당사자들을 또 한 번 죽이는 제2차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글들을 보면서, 물론 그거 수사하지요.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했고요. 다른 거 득달같이 달려들 때만큼 오히려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강력한 무게로 이 사회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지켜낸다는 차원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친고죄 여부, 네, 있죠. 지금 체육관에서 오로지 밤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그 일베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친고죄니까 고소가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평목항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 위로,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도저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간다고 도저히 여길 수 없는 우리 반공동체적 공동체 파괴범들에 대한 전면적인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친고죄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법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로 돼 사이트 관리자들도 자발적 자정 기능을 저는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조문에 의해서 지켜지고 유지되는 사회의 질서가 아니라 각 단위별로, 그룹별로, 매체별로 그들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자정 기능이 발휘되는,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한 군데서 모여지는 소실점은 우리 사회의 진전과 역사의 앞날에 대한 희망, 공동체에 대한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저는 그게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 경제에서 재무제표로 카운팅이 되는 그런 부가가치 말고 머릿속으로 교양이 확장되고 인간성이 확인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가가치의 향상,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매체 관리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다들 자율적인 스크린 기능이 있고 합니다. 이런 거 적극 발휘하고, 한편으로 사법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수사 같은 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일보 사설의 마지막 끝 대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는 것으로 행간 두 번째는 마치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족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독버섯 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폐륜적인 글, 말, 경거망동, 이런 거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로는 진정성을 획득할 것입니다. 다시 사설로 돌아가죠. 사고 해역에서 생명을 걸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군 특수전 여단 UDT와 해난 구조대 SSU 대원, 그리고 민간 잠수사들에게도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들의 땀방울이
바닷속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끌어올릴 것이다. 모두 손을 모으고 가족의 마음으로 기적을 기도하자. 이게 중앙일보 사설의 마지막입니다.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아직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절로 눈이 감겨지면서 기도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냥 간절히 무엇인가를 외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근신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간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간은 특별히 어느 특정 기사를 모아서 이렇게 낭독을 하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이 사고 발생 일주일째이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보면서 굵직굵직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것들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째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후면 서해 바다로 해가 지겠군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정확한 승선 인원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보도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자 숫자도 정정해온 판이니 실종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그 어느 누가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안, 재난구조대의 현 수준입니다. 사람 숫자를 잘못 세서 실종자를 107명에서 300여 명으로 정정합니다. 이게 사고 첫날 안전행정부 차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전 국민 그 말 듣고 바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안행부 2차관의 부하인 송영철 국장이란 자는 실종자 가족들이 계시는 진도에 가서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이나 찍고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숫자 하나도 잘못 센 그 안전행정부 2차관 퇴임하고 나면 아마도 정부 산하기관장 자리 하나 꿰차고 나가겠죠? 그리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나랏돈 법인카드로 자기가 잘 보여야 될 후배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힘센 사람들, 비싼 밥집에 술집에 모셔서 접대하면서 자기 자리 보전에 애쓰겠지요? 그게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의 지금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 왔으니까요. 실종자 가족들이 계시는 진도 체육관에 전광판이나 샤워실 하나 설치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야 해결이 됩니까? 국무총리는 또는 무슨 국장이나 사무관 그런 사람 그거 못합니까? 아무리 건의해도 안 된답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 시스템이 있기는 한가요? 아무 진척 없는 구조 성과만큼이나 우리를 절망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일해 벌어서 낸 세금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란 자들의 저 넋 빠진 경거망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지금 국민들 요구는 딱 하나입니다. 선진국처럼 뭐 잘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어이없고 넋 빠진 저런 비상식들, 제발 그것만이라도 뜯어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지금까지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4월 22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중에 제가 울컥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도 양해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